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넉 달 동안에 걸쳐서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3대 전쟁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3대 전쟁의 첫 번째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청동기 시대 그리스 연합과 그 바다 건너에 있는 트로이 왕국 간의 전쟁으로 고대 그리스인의 정신세계를 그 뿌리까지 캐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번영과 문명 태동의 계기가 되었던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이 전쟁 역시 그리스 세계와 비그리스 세계의 충돌이지요. 무려 1100흑기의 거대 제국과 겨룬 중과 부적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는 같은 그리스 도시국가 간 맞붙었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30년에 걸친 같은 민족 간에 벌어졌던 11인내 나는 전쟁, 전쟁의 양쪽 당사자 모두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 따라서 피할 수도 있었던 이 전쟁은 왜 일어났고 또 도저히 질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아테네가 무참하게 패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진실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다룸에 있어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몇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디에서 싸웠는데 몇 명이 죽고 또 누가 이겼다 이런 식의 그저 그렇고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목숨을 건 참혹한 전쟁의 야만성 그 한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마련인 인간의 마음, 특히 그 속에 숨겨진 내밀한 이야기들, 즉 분노, 좌절, 그리고 공포와 위기, 배신과 음모, 또 야수만도 못한 그 비인간적인 잔혹성. 그러나 또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가슴 저미는 우정과 사랑, 또 때로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지고지순의 인간애 등 서로가 죽고 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전쟁에 목숨을 저당 잡힌 그들의 절절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진솔하고 간절한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참혹한 전쟁의 경랑을 타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와 까닭을 한번 밝혀보고 또 때로는 까닭 없이 역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도 하는 이 전쟁이라는 계물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질문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그 답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이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가 전쟁의 야만성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리 인간 정신의 양면성에 대한, 특히 그 모순적 양면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부터 보시죠.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면 그 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홀의 복도 위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여기 말탄 지휘관이 보이네요. 또 들것에 실려오는 병사도 있고 기진맥진한 병사도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고 있는 부상병도 보이고 또 길바닥에는 쓰러져서 죽어있는 사람도 그려져 있네요.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오는 비참한 사람들을 그린 것이죠. 담담한 듯 하면서도 전쟁의 참혹함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또 그 맞은편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선물해준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한 쌍의 그림은 전쟁과 평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죠. 전쟁과 평화라는 이 한 쌍의 그림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이 세상에 미치광이나 전쟁광이 아닌 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달리 한번 뜯어보기로 합시다. 제물로 바칠 황소도 여기 보이네요. 또 여기 배 모형도 하나 이렇게 들고 가네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누구인가에게 씌워줄 월계관을 들고 사제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씌워줄 월계관이지요.
바로 그 사람의 앞에는 서기관이 이 전사의 공적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이 전쟁에 패배한 비참한 모습인 반면 이 그림은 전쟁에 승리한 전사의 영광을 그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쌍의 그림은 전쟁과 평화를 그린 것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전쟁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또 그 전쟁의 비참한 패배를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한 쌍의 그림에 대한 이런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결국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고, 그러나 또 만약 전쟁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 전쟁은 참혹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더욱 비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이란 그렇게 비참한 것인데도, 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어디인가 전쟁터에서는 애먼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은 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명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기도 했고 또 세계적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찰스 틸리는 War makes the state makes war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결국 국가와 전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명징하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 말인데요. 근데 한때 그 찰스 틸리의 스승이기도 했던 러시아 출신의 천재 사회학자 소로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모든 전쟁을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100년꼴로 치면 스페인에서는 67년 동안, 폴란드는 58년 동안, 그리스는 56년 동안,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많았던 나라들 세 나라이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100년으로 치면은 몇십 년씩 전쟁을 한 것이죠. 특히 여기 이 세 나라의 경우는 역사의 절반 이상이 전쟁의 와중에 있었다는 말이 될 텐데요. 이처럼 그리스는 세계에서 전쟁이 많았던 나라 세 번째로 꼽힐 만큼 전쟁이 아주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는 900번이 넘는 애침을 받았다고 하지요. 물론 여기에는 오랑캐나 왜구들의 침입과 같이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소규모 충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온 나라가 전란에 휩싸일 만큼 대규모의 침략만 따져도 9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50년에 한 번꼴로 끔찍한 전란에 휘말린 셈인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6.25 전쟁 후 한 70여 년간 전쟁이 없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핵무기를 들고 설치되는 호전적인 그 북한 집단을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도 전쟁의 위험성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한편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는 날로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파병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이어졌고, 대만 침공을 공언하던 공산주의 중국은 시진핑의 실각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의 불확실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공부하는 것은 한 나라의 부침과 흥망은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세기 로마 제국의 작가였던 베게티오스는 그의 군사학 개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이것은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통해서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나라를 망치는 그런 경우와 함께 또 평화의 환상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는 경우를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트로이 전쟁은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텐데요. 이 트로이 전쟁은 호메로스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바로 호메로스가 쓴 2편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지는 제가 않겠습니다. 저도 무척 지루하게 읽었거든요. 그 대신 트로이라는 영화도 있고 또 오디세이아라는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시간 나실 때 재미삼아서 한번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두시면 제 얘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는 한 6시간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아, 역사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요즘 훌륭한 번역본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에 1권부터 4권까지인가는 좀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5권부터가 이제 페르시아 전쟁사가 나오니까 거기 페르시아 전쟁사가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읽어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여기 있지 않으신 분들은 더 300이라는 테르모필레 전투를 다룬 영화도 있고 또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300 제국의 부활인가 탄생인가 그렇던데 그런 그 영화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는 이 2편의 영화를 보아두시면 이건 역시 또 제 얘기를 듣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한 7시간 정도 다룰 예정인데요. 소위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가 있습니다만 영문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 읽으시면 될 텐데 영문판으로 읽으실 분들은 그 옥스퍼드판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이제 출판한 책인데요. 저는 그게 꽤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의 케이겐 교수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는 걸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해설과 그런 거를 덧붙여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번역본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번역본을 읽었습니다만 저에게는 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 역사책들 중에는 오류가 있는 책도 꽤 있습니다. 어느 책이라고 지적은 제가 안 하겠고요. 그런 건 좀 잘 구별을 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 역사책들은 소위 최신 연구 결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또 많이 성행을 하는데 좋은 유튜브 강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튜브 중에는 정말로 낯부끄러울 정도로 오류투성인 그런 강의도 있고 특히 유명 강사가 하시는 그런 강의인데도 조금 오류가 많아서 좀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저 옥석 구분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담이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대 그리스 전쟁의 특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대의 그리스 세계는 전쟁으로 날이 새고 전쟁으로 달이 저무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300년의 암흑기가 끝나고 도시국가의 틀을 갖추어가던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에 이르던 시기는 마치 중국에도 그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잖아요. 이처럼 아주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이 시기 그리스 전쟁은 그 횟수나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참혹함이 여기에 다 옮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특별히 잔인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전쟁은 일종의 약탈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고대 국가들이 정복 전쟁은 상대방이 항복을 하고 또 굽히고 들어오면 그 땅을 뺏고 그 대신 그 백성들은 그대로 그 땅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지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전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빼앗기 위한 약탈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척박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약이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농토를 빼앗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곡식과 농사지을 땅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도 봤자 거추장스러울 뿐인 남자들은 모두 죽여버리고
아녀자들은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그리스인들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유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척박한 환경에서 피땀으로 정말 손톱에 피가 나도록 일구고 갖고 온 자기 땅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따라서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고대 그리스의 전쟁은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만큼 잔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의 300년간 지속된 가뭄이 점차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농작물의 소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면 때로 이웃 마을 또는 이웃 나라의 식량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이웃 나라의 땅을 빼앗아야 하기도 했고요. 자연히 약탈은 일상화되었고,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에서 해적질이라는 것은 정당한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약탈 전쟁은 전쟁 자체도 치열하고 참혹할 수밖에 없었지만, 특히 그 전쟁이 끝난 후 사후 처리는 더욱 가혹하였습니다. 승전국은 패전국의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아녀자를 모두 노예로 팔아치웠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벌인 약탈 전쟁에서 살아남은 적대국의 사람들은 식량을 축내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잔혹한 약탈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두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테네이고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또 그것 때문에 두 나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두 나라가 생겨났다는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 아테네를 둘러싼 전쟁에 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17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핵심적 주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테네는 척박했고 또 가난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약소국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아테네는 크레타 섬의 미노아 왕국에 인신공양 제물을 바쳐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인신공양 제물을 바치고 식량을 좀 얻어다 먹었을 것 같습니다. 야만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아테네와 같은 약소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황소괴물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친 테세우스와 같은 그런 영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영웅이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테네가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시민들 모두의 뜻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웃 마을과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특정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건 위험한 전쟁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배고픈 평화를 택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반복되는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 있으려면 뛰어난 전략을 세울 지혜로운 지도자 또 용감한 장수도 필요했지만 이것만으로 싸움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의 힘을 합쳐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전 시민의 힘을 합칠 수 있으려면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동체의 합의가 꼭 필요했고, 그래서 전쟁의 결정은 직접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시민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들은 한두 명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보다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이들은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깨달은 바로 한두 사람의 힘보다는 단합된 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만들어낸 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집대형, 팔랑크스라 불리는 전술이었는데요. 이 전술은 내 오른쪽 절반을 내 오른쪽 병사의 방패에 내 맡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굳게 믿을 때만 이 전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상하 또는 기천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 하나 예의 없이
똑같이 전투 대열에 합류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생각, 즉 목숨 걸고 싸울지 말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생각, 그리고 또 모두와 함께 싸우는 동료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맨 밑바탕에 깔려있던 정신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과 정신이 아테네만의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그리스 세계의 공통적 특징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척박했고 또 가장 가난했고 또 가장 힘이 약했던 약소국가였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였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테네 민주주의 탄생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전쟁이 민주주의를 대동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혹시 억지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전쟁이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테네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 주변 지역을 통합해 나가는데 맨 먼저 마라톤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통합을 하고, 또 엘리우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치열한 전투 끝에 어렵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리스 전쟁의 그 사후 처리와는 다르게 이들은 잔인한 사륙이나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포용 정책으로 통합을 이룩합니다. 이 엘리우시스 사람들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엘리우시스 사람들은 특별한 종교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요. 엘리우시스 신비교라고 하는데요. 이 종교는 뭐 그리스 세계뿐만 아니라 나중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축제에 참여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중해 세계에서 중요한 종교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바로 이 엘리우시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우시스의 귀족들을 모두 아테네의 귀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통합 정책은 후일 아테네의 큰 자산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의 하나로 그로부터 이제 100여 년 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침공해 왔을 때 마라톤 전투에서 그 페르시아 전함의 뱃머리에 매달리다가 전사한 키노이기레스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엘레우시스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그 천재적 비극 작가라고 일컬어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섹스피어에 버금간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던데, 그러한 천재적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가 바로 그 키노이기로스 장군의 동생입니다. 같은 이제 엘레우시스 출신인 거죠. 또 이 아이스킬로스 역시 살라미스 해전에 참전해서 용감히 싸웠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거 삼형제였는데요. 이제 아들이 셋이었던 거죠. 그 삼형제였는데 그 막내인 아메니아스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잔당을 몰아내는 플라테이아 전투라고 있거든요. 그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용감히 싸우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부상을 당하고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엘레우시스 사람들이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이렇게 목숨 걸고 용감히 싸웠던 것은 바로 그 엘레우시스를 점령했을 때 잔혹하지 않고 포용적 정책으로 일관해서 다 이렇게 끌어안고 아테네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그 국민적 통합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테네의 포용적 통합이 곧 아테네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아테네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신을 터득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뒷마무리하는데 이렇게 포용적 통합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한번 스파르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테네가 일종의 순산이었다면 스파르타는 난산이었습니다. 그리스 반도 중앙의 그 산악지방에 살고 있던 일단의 그 도리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암흑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대로 내려와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라고 그랬죠. 이 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상무 정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선주민들을 모조리 살해를 하거나 또는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그 산 너머에 있는 타이게투스 산이라고 한 2600m쯤 꽤 높은 산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메세나 지방을 20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에 겨우겨우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 스파르타는 그 피정복민들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들을 모조리 노예로 삼고 이들에게 농사일을 전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시민들은 오로지 군사 훈련과 싸우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그런 일은 오직 노예라든가 또는 비시민들에게 맡기고 자기들 시민들은 아주 신성한 업무인 이 일인 바로 이 싸우는 일, 이것에만 매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스파르타는 전쟁으로 이제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또 그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이것이 스파르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노예들이 스파르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메세나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청동기 시대 그리스를 지배했던 미케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으니만큼 전쟁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노예 신분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또 그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란 성인 남자를 말하는 거죠. 그 스파르타 시민의 17배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 적어도 10배는 넘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이들을 개개인들의 노예로 삼지 않고 국가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을 집단으로 거주시킵니다. 그러니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반란에 나라가 망할 위기를 여러 차례 겪은 스파르타는 한편으로는 노예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더 잔인하게 탄압을 했고 또 자신들은 아예 노예들이 범접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인한 무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때는 그 노예를 목을 잘라오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항상 체력 단련과 군사 훈련에만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군사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제도가 모두 이 노예 제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노예 반란을 막는데 모든 사회 제도와 정치, 경제가 맞물려 들어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파르타는 오로지 상무 정신만을 앞세우는 군국주의 군사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파르타가 애국을 자주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소규모의 군대로 단기간 전투를 끝내고 스파르타로 돌아왔습니다. 이것 또한 노예 반란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리하여 결국 스파르타는 국수적 고립주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거지요. 외부의 세력이 노예들의 반란을 부추길까 봐 걱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결과론적 이야기는 하지만 스파르타가 결국 군국주의 군사국가가 되고 또 국수적 고립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그 전쟁의 뒷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결국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전형적 사례라고나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공부하는 내내 그 스파르타의 그 답답하고 어찌 보면 아주 굼뜬 그런 또 그리고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제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군국주의 군사문화와 국수적 고립주의 그리고 아폴론적 권위와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한 스파르타의 정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그리스 아테네 전쟁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